안녕하세요. 예, 저 한기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우셨어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막 뭐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일단 자치분권에 대해서 뭐 배우신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혹시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찬성이다. 난 좋게 생각한다. 그런 거. 대부분 다 좋게 생각하시네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셔? 좀 눈치 보고 있다가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자치분권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시는데, 근데요, 자치분권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거 뭡니까? 아시는 분 혹시 말씀해 보세요. 혹시. 예. 뭐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좀 이렇게 좀 어려운데요. 예.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살자. 예,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자치분권 하는 거. 또 자치분권이 뭐다? 예. 자치분권.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규모 정부라고 생각해요. 소규모 정부로서 소규모 단위로서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대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소규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자치분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벌써 공부를 아주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산시와 같은 이 조그만 도시에서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보다 오산시에서 이제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오산시에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오산 시민이니까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잖아요. 해줬으면 바라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머니까 오산시에서 나름대로 좀 해봐라 라는 의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작이 된 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예요. 대학교 다닐 때. 한 4학년, 3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우리나라에서 참 특이하게 지방자치 행정에 관련된 대학원이 이제 생겼어요. 일반 대학원인지 특수대학원인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꽤 깁니다, 사실은요. 근데 꽤 긴데 해방 이후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잠깐 중단이 됐다가 민주화되면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조금 한번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치라 하면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제 씁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제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치자가 이제 사실은 뭡니까? 중요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치는 통치할 때 그 치인가요? 아니면 정치할 때 그 치인가요? 정치할 때 그 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치의 치다. 예. 그럼 통치의 치다. 예. 통치의 치다. 통치는 뭡니까, 그러면?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그러면은 정치는 뭡니까? 머리 쓰. 예. 맞아요. 싸우는 거. 예.
정치적인 정권, 뭐 예. 이런 거고 예. 정치는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하는 걸 정치라고.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입장이 저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통치라는 말은 제 입장에서는 물론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통치라는 말은 제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라는 말을 조금 더 좋아해요. 요게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통치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자유권이라든가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힘을 사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govern이에요, govern. 영어로는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식민지였죠, 우리가. 식민지 상황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때? 일본의 총독이었죠? 그 총독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거버너라고 하죠, 거버너. 그때 의미에서의 거번입니다. 거번하는 사람. 거버너라는 뜻은 거번하는 사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번이 뭐다? 통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정치, 우리 자주권을 인정을 하고 개인마다 자주권을 인정을 하고 자유로운 어떤 권리 행사를 인정을 하고 이런 형태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내 말 들어 라는 식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둬 다 벌금 때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요게 통치예요. 요게 통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유라든가 나의 권리 이런 거 인정 안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권력, 힘을 전횡하는 것, 휘두르는 것 요게 이제 굉장히 중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내 밑에 있는 놈들이 말을 듣나 안 듣나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하고 말을 잘 듣도록 어떻게 하느냐? 관리합니다. 관리를 한다고요. 옛날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냐면 내 말을 위에 사람이 좀 왕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또는 뭐 이 오산으로 얘기하면 오산 시청의 제일 장 누구죠?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 이 백성들 또는 자기의 주민들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이렇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5개의 집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오가작통법. 오가작통법이라고 하죠. 5개의 집을 모아가지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요게 언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거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어디입니까? 진나라. 차이나라고 중국을 지칭하죠, 영어로. 차이나. 왜 차이나가 됐어요? 요 진나라가 중국의 최초의 통일왕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첸이라고 하거든요. 첸. 그때의 차이나에서 그 말에서 이제 온 게 영어로 하는 그 중국의 국명이 됐죠. 그 진나라에서 만들었던 법 중에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가작통법이에요. 그래가지고 5개의 그 주민들을 5개의 집안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서로 감시하게 만듭니다. 근데 요걸 흉내내가지고 그대로 나라 다스리는데 활용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 우리 윗동네 사람들이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도덕 때, 우리 도덕 시간에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5호 담당제. 이렇게 이제 불렀었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러면서 감시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 주민들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살펴보는 거. 요게 통치예요, 통치. 근데 요거를 함부로 막 통치 권력을 막 전행을 하고 함부로 힘을 가지고 억누르면 이게 잘 안 먹혀들어요. 그래서 관리를 할 때 저강도로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옛날에 진나라 때는 막 무식하게 5개의 집안을 묶어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놈이 막 임금욕을 막 해. 그러면 그 반장이 오가의 대표인 반장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고발 안 하면은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힘으로 서로 감시하게 해가지고 철권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력으로 통치하는 방식, 무시무시하게. 서로 감시하지 않으면 서로 안 되게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통치하는 방식인데, 요게 근데 이렇게 무력으로 하면 효과는 빠른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력 통치를 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어디입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 우리 윗동네에 더 윗동네. 예, 소련이 있었죠. 소련에 제일 유명했던, 이런 무력 통치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탈린 정권. 이 스탈린 정권 때 요거를 이제 막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이 꼬드겨요. 니네 부모님이 집에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스탈린 동지를 욕하면 당장에 와서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 학생을 이제 학교 영웅으로 이제 대접을 하죠. 그래서 막 박수를 치게 합니다. 자기 아버지 혹은 자기 어머니는 고발당하면 어떻게 해요? 고발당하면 바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만 저기 시베리아 굴락에 그 수용소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비밀경찰이. 또 고문하면서 또 네 주변에 아는 사람 누가 있느냐? 너를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감시를 의식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속하게 하는 거, 자기 행동을 단속하게 하는 거. 이런 무력 통치는요, 근데 효과는 굉장히 강한데 이게 얼마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뒷구멍으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차츰 무너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나라도 오래 못 갔죠. 다른 자기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줘야지 이제 계속 우린 조선처럼 500년, 600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나라는 단명했어요. 그냥 자기 그 시황제로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오가작통법과 같은 아주 악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통치의 관점에서 국가가 또는 시정이 또는 국정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되면 솔직한 말을 하지 못해요. 솔직한 말을 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의심하고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과 기만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일단 세상이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 인간 말종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이웃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겠는데, 아니 술 먹다가 좀 수틀리면 좀 속마음에 형님 욕도 하고 언니 욕도 하고 누나 욕도 하고 동생 욕도 하고 심지어는 나라님 욕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인간 사회의 어떤 가장 기본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기만하는 세상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으로 만들겠다 해서 나타난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원래 정치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politics 영어로 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 말은 다 한자로 되어 있죠. 중국말로. 여기 이 영어들도요. 좀 어려운 말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어디에서 거의 내려왔냐면 이 영국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한테 문명적으로 중국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식으로는 중국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 그게 어디입니까? 이런 나라 가보셨어요? 혹시? 예.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옆에 아주 큰 나라가 옛날에 있었어요. 로마. 그래서 신화도 그런 게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그리스와 로마에서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데 옛날부터 좀 어려운 생각들을 하고 개념적으로 좀 추상적인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요. 문명이 아주 발달된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다 싶으면은 다 어원이 어디냐면 거의 대부분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합니다. 이 폴리틱스라는 말도, 정치라는 말도 그리스어에서 기원을 해요. 폴리틱스는 뭐냐? 폴리스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폴리스에서 하는 행동. 폴리스가 뭡니까? 경찰 말고? 그렇죠. 아주 도시인데 굉장히 좀 작은 도시고 도시인데 또 그냥 도시가 아니고 국가예요, 국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오산시가 옛날에는 그리스에는 오산시만한 그런 폴리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150에서 한 200개 정도 됐다고요. 그런 오산시만한 그런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라는 거대한 국가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도시 하나하나는 다 뭡니까? 사실은 독립국가들이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산시도 독립국가고 저 옆에 있는 인천시도 독립국가고 그 옆에 있는 용인시도 독립국가고 그 옆에 있는 수원시도 독립국가예요. 다 그런 도시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냐면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 네 놈이나 나나 볼장 다본 똑같은 놈이야. 위아래 없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 이걸 평등이라고 그러죠. 이 도시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니나 나나 어차피 똑같아. 위대한 거 없어. 너나 나나. 네가 부자면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너나 나나 똑같아. 어떤 점에서 똑같냐? 우리는 모두 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똑같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린 모두 신은 영원히 살죠. 우린 모두 어떻게 해요? 죽는다. 우린 모두 언젠간 죽는다.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 어차피 네가 귀족이고 왕이고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너 어차피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어. 나도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요? 넌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너 함부로 날뛰지 마. 안 그러면 신의 징벌을 받는다. 운명의 징벌을 받는다. 근데 신의 징벌과 운명의 징벌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신이 직접 나와가지고 징벌을 때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신의 징벌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신의 이름을 빌어서 징벌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폴리스 안에 굉장히 나쁜 놈이 있어요. 이런 폴리스 안에요. 그 독재자가 있단 말이에요. 독재자. 자기 힘을 굉장히 믿고 밑에 사람들을 그냥 막 재산 뺏고 여자 뺏고 남편도 뺏고 다 자식도 뺏는 뻑하면은 그런 놈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폭군, 독재자. 티라노스라고 이제 얘기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티라노스. 예, 티라노의 발톱. 티라노사우루스. 그런 거. 제일 커다란 공룡, 육식 공룡 중에서 제일 힘세고 커다란 공룡. 그 티라노. 그 티라노가 나온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티라노스. 티라노스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원래는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그 힘이 센 그런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 이런 의미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다가 나중에는 오만해져 가지고 밑에 사람들의 재산을 막 뺏고 막 침략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가 되죠. 이런 사람들을 티라노스라고 했습니다. 힘이 가장 세요. 인간 중에 힘이 가장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티라노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 도시국가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도시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화와 협력이 깨집니다. 이 사람 눈치를 보다가 밑에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계속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서로를 그냥 이 독재자라는 놈이 계속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밑에 놈들이 누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막 감시를 하고 가혹하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심, 기만, 회의 이런 게 위선 이런 게 팽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 공동체의 조화와 협력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해도 사람들이 다 믿질 않아요. 항상 원인은 이 독재자, 폭군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주라고 합니다. 이 참주들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참주 때문에 폴리스의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평화롭게 살려면 이 참주를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힘없는 저같이 힘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참주, 독재자 또는 왕과 같은 자들을 없애버려요. 그냥 이 그리스 사람들 또는 로마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쪽은 왕이 있고 참주가 있고 폭군이 다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이쪽 사람들의 정치 문화는 이런 왕의 절대적인 권위라든가 독재자의 절대적인 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한번 왕을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독재자를 참주를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꺾어버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기억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냐면 우리의 폴리스는, 우리의 나라는 이제부터 일방적으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젠 제거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전통 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런 폴리스에서 참주가 나오거나 독재자가 나오거나 폭군이 나올 때 제거하고 다시 어떤 정신을 일깨우느냐? 평등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이 폴리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어떤 전통으로 만드는 것.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의 가장 뿌리 박힌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분명히 왕이 있거나 참주가 있어도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도 진나라의 그 진시황이나 명나라의 주원장 같은 이런 거대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황제들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식의 정치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른바 자기가 하늘의 왕이다. 천자다. 하늘의 자식이다. 천자다. 이런 의식, 이런 얘기를,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없애버린다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평등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 폴리스를 운영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폴리틱스입니다. 폴리시에서 하는 행위들. 이게 바로 정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은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문화 자체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렇게 사고합니다. 좀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왜 과장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화는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문화는 있었어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문화는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 문화는 있었어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자기의 고장을 다스렸어요. 근데 요 사고방식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그러니까 1700년대부터 요 사고방식이 모든 인간한테 다 적용됐습니다. 이게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누구한테만 인정됐냐면 전 세계 모든 인간한테 다 인정된 게 아니고 요 자기네 폴리스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만 인정됐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다 자유와 평등이 인정된 게 아니고 여기 오산시의 시민들만 인정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는 또 예외야? 시민 중에서도요? 여자는 예외예요. 불행합니다만 여자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그리스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어요. 여자는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여자들은 밖으로 나오려면 꼭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여자들이 밖으로 나오려면 뭐 써야 됐어요? 예, 이거 장옷 입거나 쓰겠지만 이게 쓰고 나와야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베일을 이렇게 두르고 눈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다녀야 됐어요. 여기도요. 여자의 역할은 뭐였느냐? 고대 그리스에서 여자의 역할은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옛날 그 고대 그리스에서 여자의 역할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 그리고 집안 살림을 하는 것. 요것만입니다. 요것만 하는 게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기 이 폴리스의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게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정치 행위를 한다든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이거는 여자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폴리스의 시민들, 비록 남성에게만 국한이 되고 성인 남성에게만 국한이 되긴 했지만 그 성인 남성들끼리는요 자유롭고 평등했어요. 근데 우리 동양 사회는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다 자유롭고 평등했기 때문에 모두가,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정치 행위를 했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했다고요.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다 했는데, 우리 동양 사회는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치한다고 깝죽대면 잡아 가둬요. 죽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동양 사회는 있잖아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맨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임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임금들은 천자예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 밑에 누굽니까? 왕, 이 임금의 친척들이에요. 형님, 아우 또는 사촌형, 삼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왕으로 삼지 않고 뭘로 삼냐면 공이나 무슨 경으로 삼아요. 그 밑에 공과 경 밑에 이 사람들, 이 공과 경을 또 심부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 큰아비들이라고 그래요. 대부. 클 때자 아비부, 지아비 부자 써서 큰아비들. 대부라고 그래요. 빅맨이 빅맨. 옛날 그 족장들. 그 밑에 이 족장들 심부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계급입니다. 사계급.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대부 밑으로는 서민이에요. 서민. 이 서민들은요 정치적인 권력이 없어요. 통치권을 휘두를 수가 없다고요. 사계급은 지식은 많은데, 또는 무사계급들 힘은 많은데, 무력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의 정치 질서가 거의 그대로, 약간 변화합니다만 주나라의 정치 질서의 그 원칙들이 거의 그대로 중국의 20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요게 무너진 때가 언제냐? 1911년이에요. 신의 혁명 때.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없앴다, 천자를 없앴다 해가지고 중국 민중들이 다 해방됐다라고 막 기뻐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누가 나왔어요?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왕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왕조 체제예요. 거기는요. 또 왕조 체제하고 좀 비슷해졌죠.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한테요. 임금은 임금 역할하고 그 밑에 공들이나 경들은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대부들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레. 이 사람들 다 수레 타고 다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동차죠. 승용차. 천자들은 수레를 몇 대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만승의 만승. 10,000대 이상. 공과 대부들은요. 1000승입니다. 1000단이 넘어가면 이건 역적이에요. 대부들은요. 100승입니다. 사들은 10승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느냐? 옛날에는
수레에 타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차에 타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수레의 숫자는 곧 병력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 놈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수레를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레를 끌 놈들을 막 모아요. 고용을 해요. 그러면 다 그 놈들이 다 뭘로 변해요? 다 병사로 변합니다. 밑에 놈들이 자기보다 병사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으로 자기를 치러 오겠죠. 그래서 힘으로 내리누르는 겁니다. 니네들은 나름대로의 신분이라는 게 있다. 나름대로의 직분이라는 게 있어. 그걸 넘어서면 안 돼, 니들. 만일 넘어서면 내가 너희들을 정벌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니네가 나름대로의 신분에 맞는 역할을 하고 주제를 넘지 않는 분수를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벌 대신 상을 내리겠다. 요 상과 벌을 명확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아주 강력해진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예. 진나라가 상벌을 명확히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 이걸 법치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법치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치가 아니에요.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법치는 임금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통치자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으로 다스린다는 건 임금의 명령을 잘 수행하게끔 힘으로 억누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힘으로 내리누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라는 말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정자를요, 풀이를 하면 이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아까 폴리틱스, 서양의 정치는 폴리스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공적인 일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고 스스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동양사회에서의 정치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이게 요게 입구자 같이 생겼죠? 요게 원래는 도읍이라는 뜻이에요. 읍성,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것, 오산시 같은 곳, 그런 곳에 이게 그칠 지자가 아니고 다른 의미도 있어요. 발을 구르며 나아간다. 이게 발자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발을 구르며 나아간다. 발을 구르며 나아가요. 어디를요?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어떤 도시를 발을 구르며 나아가요. 누가요? 발 구르며 행군하는, 이게 뭡니까? 이 집단이.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는 옛날 누가 갖고 있었어요? 임금들, 왕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보유하는 겁니다. 군대를 몰아가지고 도시를 계속 거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막대기로 후드려 팬다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로 후드려 팬다. 군대가 도시를 거닐면서 행군하면서 막대기로 후드려 패요. 누구를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적발해서 후드려 팬다. 이게 동아시아의 정치할 때의 정자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아주 근본적인 정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예요. 이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이 정치가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무력적인 통치 행위로 이게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게 중국의 제국의 역사가 임금이 천자가 지배한 제국의 역사가 거의 2000년 이상이에요. 이 체제가 어떻게 유지됐을까요? 무력으로 이렇게 막 정치를 통치를 하는 게 2000년 이상 어떻게 갔을까요? 감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무력으로 누르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계속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계속 왕조가 바뀌긴 했어도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는 이 체제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서양 같은 경우는 아예 체제를 바꿔버렸다고 그냥 임금의 체제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동아시아는 계속해서 왕조 체제가 유지가 돼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근원이 뭘까요? 우리는 바보라서? 우린 너무 순에 빠져가지고 원래 유전자가 순종적이라서 우리는요 정치를 이렇게 무력으로 하는 전통도 있었습니다만 사람 마음을 살살 달래가면서 윗사람을 이렇게 잘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한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 사람들 봐 얼마나 불쌍하니 저렇게 이렇게 굶어 죽고 막 그러는데 네가 좀 가진 게 많은데 네가 좀 쟤네들을 굽어 살펴서 잘 같이 살아야 되잖아 라는 식으로 타일르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요. 이 사람 아세요? 공자가 어느 유파입니까? 공자의 후예들이 공부하는 학문이 이게 유학이죠. 이 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임금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당신 옛날에 임금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맹자 같은 거 책 보면 사이코패스도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없어요. 취미가 뭐냐면 이런 왕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맨날 도성 위에 딱 성문 위에 올라가가지고 활을 막 쏴요. 아무 때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활을 막 쏜다고요. 무차별적으로. 그러면서 그 활이 이렇게 날아가고 쳐다보다가 탁탁 맞아서 죽어요. 막. 그러면 그걸 보고 까까까까 웃어요. 이게 취미예요, 이게. 이 사이코패스라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거 뒤바꾸질 못했다고요. 그 맹자가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하나씩 경고를 합니다. 당신 이러다가 맞아 죽을 수 있다. 세상 뒤집혀진다. 라는 식으로요. 임금이 임금 노릇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 못하면 이거 바뀔 수 있다. 그 옛날 그런 적이 많았다. 은나라 때도 있었고 주나라 때도 있었다. 은나라 때, 주나라 때 폭군들을 어떤 식으로 다스렸느냐? 주변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당신을 임금을, 자기 위에 있는 임금을 바꿔버렸다. 이걸 혁이라고 합니다. 명을 바꾼다 해서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천명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임금을 천자의 하느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임금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밑에 놈들이 바꿀 수 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보살펴 주지 못하면 그놈은 더 이상 천자가 아니고 필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부다. 필부. 내 폭군 걸주가 필부라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맹자가요. 임금 앞에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임금이 얼굴이 아주 불쾌해져요. 사색이 된다고요. 왜요? 너 그런 식으로 정치했다가는 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 너 혁명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처신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놈이 감히 4계급의 서민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워낙에 뛰어난 덕영망을 갖고 있다라고 학식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받은 학자가 한 얘기라서 스승이라서 듣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츰차츰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임금한테 가가지고 통치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통치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통치 왕조를 계속 오래 가게 하려면 백성들이 잘 따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양육하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치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육아에서는 일방적으로 통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니들이 지배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임금은 임금 노릇해야지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임금 노릇 못하면 너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해.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신하는 신하 노릇해야지. 감히 임금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적용되는 게 그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자식을 후드려 패. 돈도 하나도 안 벌어오고 맨날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 경찰에다가 불러가지고 뭐 법으로 처벌을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윗사람은 윗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신분은 다를지언정 자기의 맞는 위치에 있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리지 않도록 행실을 제한하는 것, 자제하는 것. 이게 우리 육아 문화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독재를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박하게 봤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한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19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임금을 없애버리고 중국도 임금을 없애버리고 통치권자를 없애버리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헐도시국가 중 하나가 아테네입니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언덕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죠. 아크로폴리스는 석회암 성체였고 이곳에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석조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덕아래에 아고라가 있었죠. 아테네인들은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아고라는 도시국가의 중심이었죠. 아고라는 번잡하고 소란한 곳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공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언덕 있죠? 요거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아테네라는 폴리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뭡니까? 인터넷 그거 하는데 그 광장 아고라.
그 아고라예요, 그 아고라.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원래는 이 두 개의 공간이 아크로폴리스하고 아고라가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공간이에요. 이 두 개가요. 민주주의를 앞당긴 게 이 참주들이었다는 점은 흥미롭죠. 참주, 즉 티라노스는 원래 근동지역에서 쓰던 말로 평민들을 사랑한 자애로운 통치자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리스의 참주들은 점차 독재적인 통치자로 변해갔고 기원전 5세기 이후로 티라노스 혹은 타이어런트는 지금처럼 독재자를 의미하게 됐죠. 기원전 6세기 후반 아테네인들은 참주의 관련 나눔에 지쳐버립니다. 참주들은 귀족들에게 쫓겨났고 귀족들은 곧 내분에 빠집니다. 이 권력 부진이 민주주의의 탄생을 돕게 되죠. 내분의 중심에는 이사우라스와 클레이스테네스가 있었습니다. 이 참주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민주 정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새 제도가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토스는 민중, 데모스와 힘, 크라토스의 합성어죠. 이 단어는 급속히 퍼져나가 두 세대 만에 그리스 전역에서 사용됐고 민주주의의 여신에 대한 숭배도 시작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놀라운 기념입니다. 그 이전에 통치자들의 집단을 바꾸는 일이 수천 년간 반복됐어요. 그러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제 다른 걸 해보자. 우리가 통치를 해보자. 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던 세계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민중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를 만들어냅니다. 의도한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도시국가 아테네도 새 제도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아크로폴리스 맞은편의 푸닉스 언덕에서 모였습니다. 모든 시민은 민회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민회의 의장은 전문 정치인이 아니라 무작위로 뽑힌 시민이었고 임기는 한 달이었습니다. 추첨으로 뽑았어요. 여기는 선거 안 해요. 선거하면 왜 선거를 안 하냐면 이 선거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 되니까 추첨으로 뽑아버렸다고 여기는. 이들은 톨로스란 원형 건물에서 살았죠. 그 옆은 시민 500명이 매일 회의를 열는 협의회관이 있었습니다. 오드리긴 위원회는 푸닉스의 미래에서 토론할 안건을 정했죠. 아까 일단 어떤 시민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무슨 문제가 이제 오산시에서 이제 중요하게 처리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500명이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안건을 상정을 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딱 모으고 나서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그 푸닉스라는 곳에 6,000명이 모이거든요. 민회의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모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결정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면 푸닉스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반대야! 라는 식으로. 나는 찬성이야! 라고 계속 막 떠들고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6,000명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결국에는 협정을 맺어야 될 것인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국하고 협정을 맺어야 될 것인지, 또는 미사일을 배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핵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거 다 결정하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 걷어야 될지, 또는 아파트를 몇 개를 지어야 될지, 이런 거 다 결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다 뭐까지 했냐면 재판관 노릇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변호사가 여기는 없습니다.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어요. 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다 일반 시민들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다.
저 같은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됐느냐?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이렇게 민주주의를 진행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를 3번 물리칩니다. 그게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아테네 식대로 하는 미국은 매달 제비뽑기로 대통령을 뽑고 시민들은 돌아가며 상하원 의원이 됩니다. 투표로 통치자를 뽑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통치했던 것이죠. 발굴이 끝난 대국들요. 테리온입니다. 그리스의 제비뽑기 기계죠. 어떻게 쓰냐고요? 시민들은 자기 이름을 새긴 금속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이 구멍 중 하나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엔 나무로 만든 통이 있었는데 수천 년의 세월을 이겨내지 못했죠. 이 통에 검은색과 흰색 구슬을 넣습니다. 자신의 이름표가 어느 색 구슬과 나란히 놓여지느냐에 따라 그날의 배심원 선발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처리할 일이 매일 있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도 매일 실시됐죠. 배심원을 매수하거나 배심원에 뽑히도록 압력을 넣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기회균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법권이라든가 배심원, 재판의 권력을 누가 쥐느냐가 다 추첨에 의해서 이게 다 결정이 되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소송 걸리면 누구부터 찾아요? 예? 변호사, 어느 변호사요? 검사 출신 변호사 혹은 판사 출신 변호사. 이 둘을 찾아야 돼요. 실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되도록이면 물러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그 사람들은 변호 안 하죠. 재판정 가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판사하고 검사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안녕.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 판사, 검사들이 그 얼굴 보고 아이고 형님 나오셨네 라고 하면서 아이고 형님 체면을 이렇게 거슬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관예우. 이걸 전관예우라고 하죠.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더러운 말입니다. 근데 그 더러운 말을 더러운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아주 점잖은 말로 얘기해요. 그게 예우래요, 예우. 그게 무슨 예우입니까? 근데 여기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법안을 제안하는 행정관도 될 수 있고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할 수 있고 법안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법안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배심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관직이든 뽑힐 수 있었죠.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정치가 행해진 도시국가는 아테네 하나뿐이었고 새 제도의 생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그 그리스 폴리스들은 다 거의 대부분 참주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스파르타 같이 집단 지도 체제, 귀족들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아테네가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실행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세계에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장군이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장군이 지휘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군대에서 일반 사병들이 민회를 소집을 해요. 장군 갈아버리자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장군을 갈아버린다고요, 그냥. 전쟁 중인데. 그럼에도 이런 당나라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페르시아 전쟁에서 3번을 이깁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이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엘리트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뺏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요. 호락호락하게 귀족들이 내주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가서 뺏은 거죠. 뺏어가지고 한 건데 귀족들이 함부로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와 크레스크세스 1세가 제 집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차 페르시아 전쟁 때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격파해버립니다. 그리스 연합군이요. 그래서 올림픽 때 마라톤 하죠? 그 마라톤이에요, 그 마라톤.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병사가 아테네까지 막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승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죽었죠. 절명을 해버렸죠.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또 침공을 해요. 페르시아하고 그 아테네, 그리스하고 싸움은요, 사실은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운 거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전함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갤리선이죠. 이를 계기로 아테네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단 갤리선은 민주주의의 강태가 됐죠. 상단 갤리선이란 노를 잡는 사람이 아래의 세 층으로 배치되는 배를 뜻합니다. 이 배가 움직이려면 노젓는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빠르고 강력했죠. 옛날 영화 배너에서 보셨죠? 무게와 속도의 균형이 완벽했고 정교한 조종도 가능했죠. 아테네는 민주 서해였고 이런 배를 만들어 쓸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테크네, 즉 기술을 전함에 도입했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건 아테네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노자리는 한쪽에 170명이었고 대부분은 이곳에 끼어 앉아 있었죠. 어땠을까요? 복잡하고 땀 냄새까지 진동했을 겁니다. 노를 저을 때는 앞줄에 앉은 사람의 등에 얼굴이 닿았겠죠. 이런 환경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됩니다. 노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라는 걸 아니까 자신의 중요성도 느껴졌겠죠. 이런 배가 200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 페르시아 군대를 다 무찔러 버립니다.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배가 굉장히 빠르고 튼튼해요. 근데 다른 페르시아 배들은 그냥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였고 이 배는 바람 도수로도 가지만 노져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방향을 굉장히 빠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전쟁할 때. 자, 노는 누가 졌느냐? 노예가 노를 짓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 부려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게 잘 모르신다고. 집에 하인이 없으니까. 노예는요, 기본적으로 일을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해요? 왜 못할까요? 그렇죠. 열심히 안 해요,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합니다. 막 주인이 네 이놈! 빨리 밭을 가르렸다! 라는 식으로 막 한 5분간 얘기하고 딴 데 가요. 그러면 노예는 뭐예요? 쉬죠, 그냥. 주인이 딴 데 갔으니까. 옛날에 머슴들 그런 식으로 일했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노예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자기 게 아니니까.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성. 이게 노예제 사회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근데 군대에 하물며 싸움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노예들한테 무기를 쥐어지거나 또는 노를 젓게 해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럼 노예들이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아니 뭐하러 노예가 열심히 전쟁 나와가지고 싸워요. 뭐하러요? 그거 전쟁 해봐야 이겨봐야 자기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겨봐야 자기는 노예예요. 그냥. 그럼 뭐하러 해 그걸. 가만히 있죠. 근데 페르시아는 노예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연합군은 자유시민들이에요.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일가족, 농토, 나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난 끝이에요. 상대는 노예고. 누가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그리스인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숫자는 적어도 그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선 마음에 안 들어도,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협동해야 돼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젓는 사람들, 그리스인들은 전쟁 나갈 때 이게 갑옷이나 말이 필요하죠. 이거는요. 또는 군량미가 필요하죠. 지금은요. 이런 거 다 군대 가면 다 주죠. 누가 군대 가는데 총 사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쵸? 너 PX 가서 빨리 총 사와 임마!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자급자족이에요. 전쟁 나가면 자기가 이거 다 갖고 나와야 돼요. 자기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총 사고 말 사고 탱크 사고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군대에 나갈 수 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지킬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겠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을 테테스라고 했는데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없어요. 뭐만 있느냐? 몸뚱이만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식만 있는 사람들. 딴 건 아무것도,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 가진 거라고는 자식하고 몸뚱이만 있는 사람들. 이걸 이제 고대 그리스 말은 테테스라고 그랬고, 이게 로마 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롤레타리. 프롤레타리아가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저죠, 저. 뭡니까? 몸뚱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노동자.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재용 씨처럼 부모를 잘 만났으면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서 막 목이 쉬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프롤레타리의 뜻은 뭐냐? 가진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 뭐만 있느냐? 자식밖에 없는 사람들. 좀 속된 말로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프롤레타리. 이런 사람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자유시민이긴 한데 재산은 없고 그냥 몸뚱이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인구가 많은데 전쟁 나가면 아무래도 군대 병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구비를 할 수가 없다고요. 전쟁을 나가봐야 소용도 없어요. 근데 아까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이 테테스 계층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합니다. 그게 뭡니까? 갤리선 만들어가지고 노젓는 병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를 무찌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대다수를 차지한 게 이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대단히 높아지겠죠. 위상이 높아지고. 이 사람들 없으면 아테네라는 폴리스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없으면 이제 아테네 폴리스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한테 권력을 내놔. 우리가 이제부턴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는 체제. 뭡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모두가 주권자가 되는 체제.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테테스 계층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데모스라고 해요. 데모스. 요새 말로 하면 그냥 피플이에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데모스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데모크라티입니다. 데모크라시.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뜻이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뜻은 뭐냐? 누가 권력을 갖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체제. 왕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왕정입니다. 귀족들이 갖고 있으면 귀족정이에요. 그렇지만 데모크라토스, 데모크라티는 민주주의 체제는 일반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다수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정치 권력을 갖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요구들을 공적인 문제의 의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문제를 자기들이 의견을 내세워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 뭡니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크라티, 이 민주주의 체제는 잘 돌아가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판사 역할도 하고, 검사 역할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의미고, 이게 바로 스스로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치라고 하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치행정이다라고 하면 뒤에 꼭 행정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정치행위가 아닌 것처럼, 행정행위에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앙행정부하고 지방행정부가 각기 행정 권력을 나누는 것,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치라는 것은 행정 권력을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가 나누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청에 나와가지고 또는 시의회에 나와가지고 직접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게 대의제 우리 간접민주주의 체제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간접민주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지방 내부에서, 지방자치도시에서 민의 형태의 미팅을, 주민들의 미팅을, 정치적 만남을 조성을 해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어요. 간접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거기 연방국가라고 하죠. 연방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각각 주로 50여 개 주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 스테이트들, 한 개의 주들이 다 각각 뭐냐면 이게 다 국가예요. 이게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는 국가란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워싱턴에 있는 그 중앙정부는 이러한 스테이트들, 주들을 대표하는 중앙 대표기구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국가가 엄밀히 얘기하면 50여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의 주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지사하고 대통령이 뭡니까? 동급입니다, 미국은. 법적으로는 동급이에요. 다만 대통령한테 권력을 많이 위임을 해줄 뿐이죠. 편의상. 원래 이렇게 주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국가다 해서 연방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들, 주들이 모여서 띠를 둘러가지고 연합해서 만든 그런 나라라 해서 연방국가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들이 연합을 했다. 유나이티드한 연합된 스테이트들이 해서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스테이트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다 해서 USA예요. 그래서요. 각각 다 독립적인 그런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주들 안에는 다 의회도 따로 있고 법정도 다 따로 있고 심지어 나름대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도 따로 있습니다. 다. 그래서 요 주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주로 넘어가면 이 주에 있던 캘리포니아 주에 있던 경찰은 그 옆주인 애리조나 주로 못 따라가요. 거기서 이제 주 경계에서 딱 멈춥니다. 치안권이 딱 멈춰버려요. 그럼 얘는 누가 잡아야 돼? 그 옆에 있는 애리조나 주 경찰이 잡아줘야 돼요. 아니면 그게 불편하죠. 그게. 그래서 이 불편한 거를 다 통과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게 연방경찰입니다. 그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자체가 효율성을 굉장히 따짐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계속 지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각각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각 개인 또는 각 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원래가 그래요. 건국의 정신 자체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런 국가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자치권, 자유권, 평등권이 가장 소중합니다. 심지어 이 주 안에서도 스테이트보다 작은 단위인 카운티가 있어요. 이 카운티하고 스테이트는 규모만 좀 차이 날 뿐이지 법적으로는 동급이에요. 그 밑에 타운들이 있어요. 타운들도 규모만 작지 법적으로는 동급이에요. 여기서요. 이 타운의 주민들이 결의한 사항에 대해선 카운티나 스테이트나 더 위에 연방정부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요. 만약에 오산 시민의 여기 시에서 우리 동네는 화력발전소는 안 돼. 내뿜는 화력발전소, 공해산업 이런 건 안 돼. 라는 식으로 조례를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미국 같은 경우, 미국식으로 하면 원칙상 중앙정부가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럴 경우엔 끊임없이 연방정부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제 여기 오산시에 탁 내려와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합의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해야지 동의해줘야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중앙의 권력하고 지방의 권력이 비등비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중앙의 정부하고 지방의 정부하고 힘이 동등할 수 있으려면 둘 다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춘 이유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표자를 선거로 뽑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국가가 어려울 때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산시의 정치적인 정당성, 권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 행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열심히 활발하게. 그래야지 이 중앙정부에서 이거 함부로 못하겠는걸? 라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보장하는 것, 이 차원이 아니에요. 행정관리권 보장하는 거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지방정부에서 오산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의 모든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민의 모임들 있죠? 이런 것들 반상회도 그렇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그렇고 학교의 학부모 회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공공조직입니다. 공적인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돼야지만 오산시의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권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주민의 권력이 강화된다고요. 주민의 권력이 강화되면 중앙정부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국회의원들이 더욱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더욱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적인 요구들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떼거지를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관점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인 이기적인 사고방식 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적인 조직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 그럼으로써 다른 조직, 다른 모임들의 이해관계를 억누르려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정치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정치 권력을 모으고 그럼으로써 자기 요구를 중앙정부에 하고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다원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이 단박에 바뀝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민이 바뀌면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누가 괴롭느냐? 행정하시는 분들이 괴로워요. 계속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감시하고 계속 의견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나라가 된 나라가 여럿 있어요.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우리도 그런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 옛날부터 잘 산 나라 아니에요. 거기 물고기 잡아먹고 나무 벌목하고 해먹던 그런 나라 사람들입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덴마크는요, 다 토지가 황폐화돼 가지고 맨날 바람에 휘날리고 황무지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소득 5만 달러, 6만 달러입니다. 인구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삽니다. 이유는 뭡니까? 거기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자치행정을 하고 자치분권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그 나라들 부러워하실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 삶을 도대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나의 요구를 어떻게 공적으로 의제화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속한 조직에 나가지고 이걸 공적으로 의제화하고 다른 조직과 어떻게 협동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럼으로써 기쁨을 얻습니다. 인간은요. 이걸 공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일을 추진해서 뭔가 업적을 달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아주 신납니다. 거기에 한번 맛들이면 이거 아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속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모임을 했다. 그 추운 날에도 그냥 모임했다면 즐겁게 모임하고 돈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그거 왜 했습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했습니까? 신이 나서 하는 겁니다. 행복했기 때문에. 이걸 공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정치의 공간이 넓게 다양하게 열리면, 정치의 활동 공간이 넓게 다양하게 열리면 내가 단순히 그냥 식당 주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로서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동네에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하는 그런 도덕적인, 정치적인 명망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활동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찾게 됩니다. 여기 이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 기쁨은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치활동입니다. 이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중독, 이 공적 활동, 공적 행복감을 굉장히 만끽하면서 살았던 그 역사가 바로 방금 보셨던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20세기에 우리의 민주주의 문명권을 이루어낸 거고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간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이미 2번 일으켰어요. 80년에 한 번,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번. 20세기에 한 번, 21세기에 한 번. 우린 이미 역사의 인물이 됐습니다. 우린 후손들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우린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니까 위대한 나라를 만드셔야죠. 따라서 자격이 충분히 되셨으니까 위대한 오산시도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